그래서 이제, 그러면 치료적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제 제가 혼자 또 고민도 해보고, 좀 생각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치료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몸과 마음에 샬롬이 있는 상태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내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어떤 그런 대화들이 치료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마음에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막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용기를 얻는, 이게 치료적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치료적 대화라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는 바로 마음에 관심을 갖고 케어하는 대화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이 쓰러지면 인생이 망가지고, 마음이 잘 지켜지면 그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지는 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만큼 이 마음에 관심을 갖고 케어하는 대화가 중요하고 여기에 모인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뭐 꼭 디브리핑 현장 혹은 상담 현장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대화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치료적일까? 여러분들 한번 혹시 가능하시면 그 채팅창에도 좀 써주시겠어요? 나는 언젠가 한번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나에게는 굉장히 치료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니까 치료적으로 할 때는 조금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것처럼 뭔가 좀 마음도 좀 달래지고, 안정도 되고, 힘도 생기고, 내가 좀 관심받고 있구나,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한번 그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언제였을까요? 좀 소통도 합시다. 이렇게 물론 저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때 여러분들은 치료적이라고 느꼈나요? 참 힘들었겠어요. 라는 이런 말씀이 들었을 때 맞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 굉장히 치료적이네요. 정말 우리 경수관이 오셨네요. 네, 정말 힘드셨을 텐데. 네, 또 네, 이런 수용해주고 내 마음 힘든 것을 읽어주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료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이 화면이 네, 그래서 이런 치료적 대화들을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도 경험했지만 또 디브리핑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 디브리핑 대상자가 돼서도 경험을 했을 거고 또 디브리퍼로 섬기면서도 또 그런 치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했을 텐데요. 우리가 이 특별히 오늘 여기 참석해 준 분들이 이제 3차까지 다 하신 분들이 아닐 수 있어요.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디브리핑은 무엇인지 또 경청과 공감은 무엇인지 이제 리뷰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또 수미 선교사님이 디브리핑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디브리핑이라는 것은 사건 발생 후에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사건에서 디브리핑을 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거지? 그걸 함께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돌아보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잘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위기와 외상 사건을 경험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케어가 되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놀랐던 그 사건을 이렇게 한번 얘기함으로써도 굉장히 마음이 달래지고 정서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사역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시간들을 보낸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지?
나는 뭘 배운 거지? 내가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런 정리하는 시간들도 제공하는 것이 디브리핑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케어하고,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 부르심 향하여서 더 잘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디브리핑을 할 때 필수적인 것이 이런 경청과 공감 스킬에 대해서 지난번에 디브리핑 스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보내드린 그 파일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예화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울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리뷰를 하자면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잘 듣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감정을 느끼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지? 대인관계는 어땠지? 아, 사역에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이해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채팅창에 쳐주셨던 것처럼, 아, 참 힘들으셨겠네요. 아유, 그럴 수 있으셨겠어요.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 경청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감이라는 것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공감의 5수준이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정도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참 당황스럽겠어요. 이 정도 하는 거는 공감의 한 3수준 정도 됩니다. 근데 1수준은 뭐냐면 전혀 상대방의 감정이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비난까지 하는 거예요. 네 성격이 그렇게 까다로우니까 너가 친구가 없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고 힘든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 거죠. 이 수준은 비난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중요한 감정을 반응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아, 그래, 친구랑 사이가 안 좋구나. 에휴, 그래도 친구 문제는 너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정에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수준은 어떤 건가요? 아, 친구랑 다투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구나. 아유, 마음이 힘들겠네. 이런 게 3수준의 공감이고요. 4수준. 네, 그래서 이거는, 막 근본적인 상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감정까지 읽어주고 있는 상태가 3수준이고요. 4수준은 이제 그 대상자가 표현한 것보다 조금 더 깊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서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말도 안 하고 지내려니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겠니? 너는 말도 걸고 싶은데 막상 그렇게 하는 게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 더 표현하지 않은 부분까지 얘기해 주는 것이 4수준의 공감입니다. 네. 그리고 5수준은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몰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네가 말다툼을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고, 전처럼 좀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쉽지가 않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친하게 지내고 싶구나라는 어떤 성장 동기까지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5수준의 공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대화들, 공감하는 대화들이 일상에서 조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디브리핑이나 뭐 상담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계속해서 치료적 대화하는 좀 경청과 공감,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 기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약간의 리뷰지만 조금은 또 새로운 그런 것들, 또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청, 이거는 굉장히 기본이 되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은 어때요? 단순히 목소리나 사건을 들어준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상자의 그 감정을 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지 마음이? 무슨 일이 있었지? 탐색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위험한 감정을 표현했다, 막 분노가 났어. 이런 감정을 할지라도 그때 그냥 같이 감싸 안아줘. 너 화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분노가 일어났겠니.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그 마음에 진실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들을 때는 이제 어떤 인지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내용인가. 또 때로는 분석하면서 이게 어떤 관계지?
앞뒤 좌우가 어떻게 된 거지? 누구랑 얽혀 있는 거지? 이 사람의 기질은 어떻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 상황에서 조금은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 어떤 그 클루, 어떤 뭐라고 하죠? 실마리, 뭐 이런 걸로 갖고 있어요. 나중에 공감하고 이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좋은 정보로 내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고, 그 안에 또 욕구들이 있어요. 그 감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내 안에 담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적으로 대화를 이끌 것인지, 공감할 것인지,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할 것인지, 거기에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면서 반영을 하면서 듣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경청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한 것을 토대로 공감을 하면서 반응까지도. 그래서 당신이 참 슬펐겠군요. 여기까지 하는 것이 공감이라고, 경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의 기술로는 수용하기가 있어요. 아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이건 정말 수용해주는 표현이죠. 대상자를 비판단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약간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보여도 이 사람의 성격의 문제라서 뭐 상대방이랑 부딪혔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상대 때문에 어려웠던 마음을 갖고 나온다면 정말 힘드셨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뭐 눈을 끄덕이도 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무언으로 이렇게 수용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같이 수용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나이 들면 다 아플 수밖에 없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런데라는 표현을 쓰면 수용에 약간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표현하더라도, 그래, 너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좀,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도, 몸이 여기저기 안 좋은 신호가 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수용적인데, 아예 나이 들면 근데 다 그렇게 아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수용이랑은 조금 수용받는 느낌이 좀 덜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거 말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재진술하기는 이제 대상자가 한 것들, 그 말들을 다시 뭐 들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앵무새라고도 지난번에 말했죠. 똑같이 말하는 것은 앵무새고 거기에다 약간의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제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했던 말을 다시 한 번만 들려줘도 정말 치료적이 됩니다. 저는 정말 미니멀 라이프가 좋은데 제 아내는 물건을 다 버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유, 그러면 그 아내가 잘못이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은 미니멀 라이프가 좋은데 간단하게 살고 싶은데 아내는 물건을 치우고 싶다는 말이군요. 이렇게 하는 게 제 진술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영하기입니다. 그 내용이나 감정이나 경험을 간략한 말로 반영해서 바꿔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그렇게 아내가 자꾸 버리니까 뭔가 좀 불안할 수도 있었겠구나. 아니면 화가 날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 좀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뭔가 내 물건까지 버릴까 봐 자꾸만 좀 불안하셨기도 했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반영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적절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처음에 이렇게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 이렇게 사이에 대화하다가 이렇게 텀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 참아요. 뭔가 다른 얘기를 꼬집어내야 되고 불안해요. 뭔가 내가 더 얘기를 해야 되죠. 디브리핑 현장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가 막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우셨나요, 혹시?
음. 그래서 때로는 이 대상자가 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고요.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뭔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한 뭐 10초, 15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고 문제를 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색함을 무마하는 그런 대화보다는 침묵이 훨씬 더 치료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찰한 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시는 내내 눈가에 눈물이 주르 흐르셨고 계속해서 휴지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잠도 안 오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상실감을 겪으셨던 것 같네요. 정말 마음이 너무 슬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관찰한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 감정까지도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제 치료적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개방적 질문과 촉진적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계속 디브리핑 실습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 건지 예를 좀 달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대략적인 질문을 줘도 그게 좀 시원하지가 않아요. 가려운 데가 잘 긁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어려움을 느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연해달라, 우리 앞에서 좀 보여달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도대체, 이제 이런 요구까지 하셨는데, 사실 오늘 동영상, 시연 동영상을 찍으려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질문이 어렵게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요. 내가 질문을 왜 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대상자에게 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침묵이 너무 어색해서 왜 여러분 질문을 하시려고 합니까? 네, 디브리핑 대상자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탐색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 뭐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서 뭐 때로는 관계, 뭐 때로는 심리 속의 깊은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조직의 뭐 그런 형태, 여러 가지 탐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해주는 것만을 갖고서는 똑같이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어떤 탐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상황을 공감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대상자 그들 또한 자신이 알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리조리 만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요 모양 저 모양.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내 마음이 이랬네.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내가 그건 생각하지 못한 거네. 그런 면도 있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숨겨뒀던 것들, 아니면 자기도 몰랐던 것들, 그런 영역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서 넓어지면서 자기 이해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딱 그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자기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 뭐 그 디브리퍼가 뭘 제안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선택했어야 했네.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발견해 나갑니다. 그만큼 질문을 통한 탐색과 이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아리창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열린 오픈 에어리아 개방창 이 부분을 점점점 넓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개방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개방된 정보만을 가지고 오죠. 이름은 누군지, 나이는 누군지, 뭐 몇인지, 사역은 어디서 하는지, 무슨 문제인지, 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정도 얘기를 해요.
어떤 게 어려운지. 근데 점점 대화를 열어가면서 자기도 몰랐던 그 숨겨진 것들이 점점점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나와 상대방이 신뢰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개방만 하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자유함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와웨어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DTS 안에서 뭐 하잖아요. 계속 뭐 오픈네스, 브레이크네스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대1 현장 안에서도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점점 더 내가 모르던 부분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효과적인 개방적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그 맹점이 되는 이 부분까지도 이제 드러나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디브리핑 현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직면한다고 느끼잖아요. 너는 이런 면이 있어서 그래. 너가 지금 약간 너무 예민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자체는 효과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것도 조금 더 디브리핑 현장 안에서는 조금 더 숙달된 어떤 기술들, 뭐 질문을 통해서 대신 그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보이지 않는 창들, 이 맹점의 부분도 계속해서 이 블라인드 스팟을 줄여가는 것도 성숙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인 관계에서 특별히 필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뭐 평가나 의견 같은 것도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칭찬, 나의 좋은 점, 강점까지도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지의 영역은 타인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완전히 그 인지 표면에 존재하는 영역이잖아요. 아마도 이제 유아기 경험, 그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속할 텐데 이런 것들은 뭐 학습을 통해서나 어떤 경험, 우연히 해봤는데 내가 이런 걸 너무 잘한다 해서 이게 좀 열려지거나 이럴 수 있는 영역이고 뭐 주님이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아리 창에서 자꾸만 이 열린 창, 개방 창을 넓혀가는 것은 그 우리들 대상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디브리퍼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들 그리고 이제 명료하기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분명한 내용을 분명하게 하면은 이게 오히려 굉장히 치료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모호하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요. 근데 명확하게 어떤 게 어려움인지를 알게 되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대상자들도 계속해서 명확해지잖아요. 그럼 뭔가 자기도 정리가 일어나고 자기 인지 안에서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명료화하는 것이 이 대상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강점 같은 것들을 발견해 주기 때문에 치료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격려하기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때로는 이것도 뭐 조금 더 비교하면서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더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10대에는 당신이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뭐 사역자를 하면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까? 뭐 이제 유사하고 뭐 차이점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점 맞추기,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한 가지, 뭐 꼭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디브리핑 현장에서 쭉 줄기가 이어지도록 다양하게 뭐 대인관계 갔다가 뭐 사역 갔다가 뭐 양육 갔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초점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약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래서 감정이 이러셨겠네요. 많이, 정말 외로우셨겠어요.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요약해주고,
다시 한번 이 사람들 어떻게 자기 생각이 정리되어지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제공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조언이나 제안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민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이렇게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면 그냥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섣불리 뭐 이렇게 조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가는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어떤 그런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정보 제공하기라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조금 치료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 상대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얘기해줬지만 그 사람이 선택할 것인지 의향도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나 한번 디브리핑 하고 싶어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오늘 이 주에 그거를 하자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추측이 아니고 또 뭐 쓰여진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야? 이 마음에 어떤 감정의 변화들이 있었던 거야? 뭐가 어려웠었지? 뭐 이렇게. 이때 지금 하게 된 것은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안에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디브리핑까지 오게 한, 이 움직이게 한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 포커스를 줄 수 있고요. 그걸 살필 때 거기에 핵심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정승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지하게 외롭다고 공감을 해주잖아요. 그 무지하게 외로운 그 감정을 가지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나한테 나오는 그 대상자는 어떤 감정일까? 분노일 수도 있고요. 뭐, 굉장한 슬픔일 수도 있고, 어떤 혐오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면 그 대상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대상자의 욕구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아까 그 정승재 그분의 욕구는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뭔가 인정받고 싶은 것도 살짝 비쳤고, 근데 정말 자기 상황을 이해받고 싶었, 그런 마음들도 좀 보이고, 그러면서도 또 그랬었냐, 네가 뭐 이렇게 좀 수용도 받고 싶었을 것이고, 어쩌면 굉장히 환영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뭐 따돌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만나는 그 대상자의 욕구가 무엇일까? 막 와서 딴 얘기 하거든요. 되게 헷갈리게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자기도 몰라서 그래요.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늘여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머리로, 인지적으로도 듣지만 이 가슴으로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듣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마음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닿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닿을 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치료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욕구가 뭐지? 계속해서 막 상대만 비난하고 있어요. 그 부부 때문에 내가 지금도 얼마나 힘든데 막 상대만 비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비추어주고 당신이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것들을 듣고 싶고 확인받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꺼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주제를 다 다룰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세요. 정승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촉진적인 질문을 하니까 막 궁금해하고,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막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더 깊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 얘기 속에서 가지를 쳐요. 뭐, 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때는 뭐 이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멋있게 했고요. 막 그런 얘기까지 흘러갈 수도 있고, 자기도 어떻게 얘기가 흘러갈지를 몰라.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디브리퍼들이 잘 인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시간, 이 동안에 어떤 얘기들을 해서 잘 정리가 되도록 할 것이고 스스로 다시 힘을 찾을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주고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을 다룰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굉장히 힘들구나라고 파악이 되신다면 많은 얘기들을 다 듣지만 그걸 잘라내린 건 아닙니다. 듣지만 질문하실 때 그 자존감이나 이분의 어떤 장점이나 아니면 어떤 그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이나 그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생각을 잘 알아차리면서 계속해서 촉진을 하면 얘기를 하겠죠. 그럼 계속 잘 듣고 공감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웠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했더니 더 나쁜 결과가 왔다는 것이군요. 뭐 이제 이런 반응들을 해주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계속해서 중심을 잡고 있는 부분을 계속 갖고 있고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만약에 그 대상자가 와서 막 현재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과거로 또 막 가게 되잖아요. 또 과거 얘기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보니 전에도 지금 제가 30대인데 그때 10대 때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게 어려웠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그 부분 얘기할 때 자르지 마시고 그러셨냐고 수용하면서 공감하고 그래서 이렇다는 말씀이군요 라고 잘 요약을 해준 다음에 현재의 어려움에 집중하면서 탐색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잘 얘기를 하다 보니 대처 능력이 굉장히 약하고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사역에서도 뭔가 뭐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쨌든 뭐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여진다면 그 경험을 거기서는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뭐 상담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고 그 세션 안에서는 그 깊은 것까지는 가지 않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격려하고 나중에 정보 제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잘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좀 힘이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좀 자원도 주변에 같이 얘기할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장점들, 자원들을 좀 부각시켜서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스스로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디브리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탐색 질문을 하고 개방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안에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함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격려가 되고 스스로 어떤 힘을 더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그 대상자가 있었어요. 최근에 부서가 바뀌었고 그 전에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보람을 느꼈거든요. 근데 막 사무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막 즐거웠던 그 운동들도 쇼핑들도 다 재미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는 일을 그냥 해치우는 거야. 일은 해치우는 거다. 그래서 출근 전날부터 일하러 가기가 싫고 마음도 무겁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좀 개방 질문을 하면서 자기 진술을 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네, 삶이 몸이 건조하고
감이 느껴져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런 공감을 하면서 언제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예, 어떤 어려움인지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또 이런 개방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도대체 부서가 바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힘든 건가? 우리가 한번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서는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된 거죠?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 엄마 부서는 사실 승진했기 때문에 내가 바뀌게 된 건데 전에는 막 승진은 했을 때 엄마가 기뻐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거 즐겁게 같이 기뻐해줄 사람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한 게 정서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구나. 뭔가 상실감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자, 그러면서 근데 이 증상들은 겉으로 보면 너무 번아웃 증후군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왜냐면 전날부터 일하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러 가기가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또 일하러 가야 되나 막 이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번아웃 증후군과도 굉장히 유사한데 공공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2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또 그때부터 또 탐색을 해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서가 바뀐 일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승진 때문에 생긴 일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함께 기뻐해줄 엄마가 더 이상 안 계신 점점점 자기 개방이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숨겨진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안 계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일인데 자기는 슬픔을 표현할 수조차 없었대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도 내 마음을 털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가족 배경을 보니까 감정을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여기서는 정보 제공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힘드셨는데도 감정을 마음대로 털어놓을 수가 없으셨네요. 사실 사람은 이런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다 보면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힘든 감정, 이런 감정만 억눌려지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억눌려져서 매사에 흥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런 정보 제공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매사에 흥미가 없고 삶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적 대화를 촉진해 갈 수 있다고 제가 예화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어떻게 전개하실지 여러분들이 많이 감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은 나중에 어, 정말 힘들었던 그 이유는 딴 데 있기는 했어요.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 가면서 이것도 하나였지만 또 이 얘기를 진행해 가면서 어떤 더 깊은 것들이 있었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도록 계속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이 자기 개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료적이 되죠.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리더나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이런 대상자가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해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죠? 특별히 조직 안에서, 이런 단체 안에서 할 때는 조심스러운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리더 편만을 들 수도 없고, 이 온 대상자 편만을 들 수도 없고, 막 이제 내가 어느 위치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막 이제 이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대상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몸 안에서 또 섬기는 부분이면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을 또 고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내면에 있는 그런 충분히 그 고통들을 공감해 주시면 좋죠. 얼마나 힘드셨겠느냐.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수준까지 공감을 하면서 좀 더 자기가 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힘드셨겠네요. 뭐 이제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대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을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리더나 동료, 이거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환경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구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지? 관계는 좀 어떻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증분을 해 보실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취조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다리기도 하면서 명료화하면서 또 요약하다가 보면 공감하다가 보면 대상자가 계속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역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뭐 여기서 디브리핑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 해결하거나 그 대책을 주거나 그런 세션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 사람이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다시 뭔가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게 우리가 디브리퍼로서 할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사역 환경을 바꿀 수가 없으면 이 사람 의사소통 능력은 어떤가? 이 사람이 동료나 리더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질, 어떤 힘, 그런 역량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탐색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역의 변경이 필요한가?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은가?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당신은 사역을 변경해야 됩니다.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번 같은 선상에서 그 어려움에 서서 어떤지 한번 서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부르심과 또 이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 대상자가 스스로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핵심 감정이 무엇인가예요? 질투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사역 안에서 계속 불만인데 뭐 경쟁 상대가 있어서 그런 게 해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동료와의 갈등이나 아니면 리더와의 갈등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모든 것이 뛰어난 리더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감정이 무엇일까? 뭐 어떤 사람은 다른 감정일 수도 있어요. 정말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너무 무기력해진다라던가. 뭐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례에 따라서 그것들을 탐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얘기하는 동안에 그 대상자의 내적인 역량들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할 때 그 반짝반짝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발견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겠죠. 네. 예를 사실은 실제적인 예를 들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늘 뭐 여기서 들었던 예는 그냥 여기 안에서 그냥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했는데 그것들을 들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나중에 우리가 실습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같은 걸 가져오거나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의 필요에 맞게 같이 생각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간이 몇 시까지 하는 거죠? 4시 20분인가요? 지금 하는 거는 4시까지로 하고 쉬는 걸로 되어 있어요. 4시까지.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1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실효적 대화의 장애 요인은 지난번에 강의 안에도 여러분들에게 뭐 공감의 걸림돌이 되는 거, 경청의 걸림돌이 되는 거 이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디브리퍼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법이 미숙하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숙련하고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4차까지 오신 거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치료적인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디브리퍼로서 굉장히 숙련된 사람도 일상에서 잘 못 들어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상에서는 너무 이것저것 부딪히잖아요. 이미 선입견이 많고 고정관념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치료적 대화를 방해합니다. 내적 갈등,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내적 갈등이 있으면 집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평가적이거나 판단하는 것들,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또 굉장히 내가 분주하고 일로 압박받는 상황이라면은 치료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겠죠. 때로는 방어적인 태도가 본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스스로 평소에 내가 어떤 방어를 많이 하고 있지? 자기 이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좀 뒤로 가면 뭐 방어 기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나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잠재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몸에 잡아놓을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 생각을 바꿔놓을 거야. 뭐 이런 의도가 있다면 치료적이 될 수가 없고 반감이나 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전의 감정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상자의 감정에 내가 잘 분리하지 못하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노 때문에 내가 더 폭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적 대화로 이뤄나갈 수가 없겠죠. 너무 당황스럽게 되겠죠. 자, 대상자 요인이 있습니다. 대상자 요인도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치료자의 어떤 말투나 생김새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전에 너무 말하기도 싫었던 사람이 생각난다. 그러면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선입견과 고정관념들, 그리고 자기 노출에 대해서 두렵고 뭔가 저항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치료적 대화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신뢰를 쌓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어떤 의미가 결여됐다. 근데 뭐냐면 계속 과거 얘기만 한다던가 지금 현재 얘기, 그리고 막 어떤 의미들을 발견해내가고 성장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표현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말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감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정서적으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이해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런 생소한 환경이나 너무 소음이 심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안 되는 것들, 이건 참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편안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비대면으로 많이 요즘 만나고 있는데 그 화면도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는 얼굴 크기가 있어요. 너무 크게 나오거나 너무 작게 나오면은 뭔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잠깐 방어 기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내담자,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그 디브리퍼를 이해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이거를 다 분별하고 저 사람이 무슨 방어 기제를 쓰고 있어. 이렇게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의식이 방어 기제예요. 잘 보면 자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억압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무기력하고, 그 부서를 이동했던 그 사람은 굉장히 감정을 억압을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경험들 같은 것들을 억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하기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그런 충격적이었던 현실들을 다 무의식 쪽에다가 억눌려 버리는 것. 나도 뭐 너무 심각하지 않아도 생각하기 싫고 고통스러운 거는 막 일부러 억누르는 그런 게 있다면, 아, 내가 너무 억압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알아차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할 때도 있죠.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배우자가 죽었는데 여행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투사 같은 경우는 내 것인데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을 상대방 탓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이 상대방을 미워해요. 자신이 상대방을 뭐 질투를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질투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다 투사입니다. 자기는 화를 안 내고 너가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서 화가 났는데 이런 것들이 다 투사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인가 상대방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비추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다 그 상대가 나한테 지금 위협적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 반동 현상이라는 것은 어, 그런 부정적 감정이 있는데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해죠. 이게 여러분 이런 행동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이런 거 할 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솔직하게 어떻게 표현한지를 몰라요. 아까처럼 뭐 나 전달법으로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조금 뭐 좀 외로웠어 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아닌 척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 사람 때문에 서운했는데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좋았어. 라던가 막 이렇게 반대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마음들,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것들, 반동 현상입니다. 전치 치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일상에서도. 너무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버럭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표현해야 될 그 대상에게는 표현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사람한테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 것, 전치 치환이라고 합니다. 동일시하는 것들은 많이 있죠. 우리 몸 안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인물들의 행동하는 거, 뭐 기도 말투까지도 따라가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이 다 동일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화하는 거, 이거는 네, 여우가 포도나무가 너무 높이 높아가지고 못 따먹을 때, 저거는 신포도야. 이렇게 하는 것들 말하죠. 그러니까 실망할까봐 실망감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럴듯한 다른 이유를 붙여서 그냥 그런 불쾌한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지화는 계속해서 지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계속 지적인 얘기만 함으로써 자기 감정이랑 만나기 싫어하는 거죠. 아까 정승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자기 지적으로 얘기해줘. 진정한 그 감정을 방송 중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대상자 혹은 자기 자신도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하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억누르거나 막 그런 계속 사건만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한다거나 힘든 얘기를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상 같은 경우는 그쵸, 뭐 엄마들이 딸한테 딸이 잘 되는 걸 통해서 보상을 받는다. 뭐 내가 지금 결함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다른 쪽으로 더 노력을 한다던가 이거 이제 보상 심리라고 하죠. 승화는 그래도 굉장히 발전된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이 운동으로 해소하는 것들, 아니면 예술가들이 뭐 성적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 예술로 승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해리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자기를 분리해서 기억 상실증이 오기도 해요. 단기적으로. 어떤 큰 외상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도 벌어집니다.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경우는 지킬 박사는
정말 자기의 그런 욕구에 충실하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격을, 하이드라는 인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체화는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몸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방어 기제를 좀 살펴봤는데,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진실한 나를 만나고 있는지, 감정적으로, 또 어떻게 힘들 때,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정말 큰 어떤 상처나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일상에서 대화할 때, 사람들이, 어, 그런 어떤 방어적으로 나올 때, 이 사람이 많이 힘들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기를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발력 같은 것들이 더욱더 증진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이해하는 만큼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촉진됩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블라인드 영역이 많으면 아무리 내가 디브리퍼가 되고 있어도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말이, 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이 갈 수 있는지를 아는 거는 내가 나를 잘 이해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감각들, 생각들, 몸의 감각, 또 감정, 생각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자기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관찰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관찰력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와웨머들은 주님 안에서 그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갖잖아요. 그 시간에 성경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내 감정은 어떻지? 뭐, 이런 것들, 주님께 들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 뭐, 기도의 응답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뭐, 이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 마음이 지금 어떤가요? 그것까지 한번 여쭤보세요. 자기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때, 자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치료적인 대화가 더욱더 증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자기가 보는 자기 모습, 이런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될 수 있어요. 수용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내가 이렇구나. 때로는 내가 화가 나왔구나. 내가 슬프구나. 뭐, 내가 정말 뭔가 너무 그런 실패감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자기 감정을 알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받아들여지고 긍정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 모습이 막 억누르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위해서 내가 막 꾸미고 내 감정을 누르고 그럴 때는 이상하게 막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아무 때나 막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기 시작할 때는 점차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일치감을 갖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볼 거는 이제 디브리퍼가 어떤 태도로 또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다루고 싶은데요. 먼저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구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 긍휼과 사랑을 구하면서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공감을 하고 그 짧은 시간 2시간 안에 뭘 이해를 하겠어요. 그 사람의 긴 여정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구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개입하고 질문 하나를 하더라도 존중하면서 개입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제 보람과 사명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주의할 것은
사실 이렇게 디브리핑이라는 이 세션에서 만난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자기 굉장히 소중한 감정, 자기 굉장히 소중한 어떤 욕구들을 털어놔요. 부끄러움 없이 털어놓습니다. 정말 일상에선 누가 말하면 거절할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숨겨놨던 건데 정말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구나. 정말 이분은 나를 계속해서 눈을 바라봐주고 끄덕여주면서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아서 자기 개방을 점점 심화해 나가죠. 그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면 엄청난 사이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사실은. 그리고 디브리퍼는 어때요? 누군가 나를 믿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어때요? 여러분 자체가 치유받지 않나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누군가 나를 신뢰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굉장한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경계도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너무 의지하면 굉장히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만 계속 추구할 수도 있게 돼요. 일상에서 친구를 가지세요. 내 얘기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지시고 이제 어떤 내가 전문적인 디브리퍼가 되고 싶다면 그 부분에 이런 디브리핑을 함으로써 내 안에 어떤 정서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존적이 될 수 있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대가 어떤 내가 원치 않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면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주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어떤 것들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감정과 생각에 건강한 경계선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의 사역이지만 여기에만 매달려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어떤 즐거움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존적으로 되지 않도록 자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이나 평가보다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같이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이름 있고 그분은 또 그 역할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 현장은.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분석을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때가 아니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분석이 맞는데 막 이게 맞아, 넌 이게 고쳐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이제 그렇게 가려는 무언의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것들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디브리퍼는 일상에서 여유 있는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자신의 스트레스 정도를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 제가 계속 이게 좀 체력이 별로 안 좋고 이쪽 왼쪽 귀도 계속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면 막 아프고 그러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이런 강의 시간을 40분, 40분, 20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양해를 드린 거는 제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디브리핑 현장에서 2시간 이상 막 넘어가는데 거기서 너무 국률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보다는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2시간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시간에 최대한으로 충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일을 이해하고 관리해야 돼.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러면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말 못하고 이렇게 하면 그 디브리핑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먼저 관리한다는 거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은 안정감을 줘요, 상대에게. 그리고 공평하게 하고 또 이 책임감이 있고 비밀 유지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만약에 조직 안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얘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몸 안에서 디브리핑이 있는데 간단하게 주제에 대해서는 보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던가 이런 얘기들은 미리 얘기하고 동의하는 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신뢰가 있고 안정이 있고 서로 안에 마음이 깊이 어떤 그런 공감이 되는 공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디브리퍼의 자질과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약속을 지켜야 하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평소에도 이 부분에 굉장히 좀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약속 이런 것들 잘 지키시는 것들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내 내면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뭐 관계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가셔야 하고요. 음, 그리고 이런 어떤 지적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배우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채워가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4차에는 조금 색다른 뭐 성격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집어넣고요. 이제 계속 진행될 그런 강의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있으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입니다. 저도 상담 디브리핑 이거를 지금 좀 전문적으로 한 게 한 9년 정도 되는데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슈퍼비전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